안녕하세요. 역사지존의 역사이야기 해방 직후의 혼란기 편입니다.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정확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남쪽은 조선 총독부의 엔도와 여운형의 합의로 비교적 순조롭게 체제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세력 구축을 꿈꾸는 소련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재빨리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나진과 청진으로 육군을 상륙시켜 일본 관동군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북한을 점령하려는 소련 극동군의 마음과는 달리 마지막 발악으로 버티는 일본군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복한 나라의 군인들이 버텨봐야 얼마나 더 버티겠습니까?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8월 20일을 전후로 항복과 함께 모조리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아직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과 달리 소련은 재빨리 북한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소련군을 책임자로 파견하고 그 휘하에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34살의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후 불과 두 달 뒤인 1945년 10월의 평양 모란본 운동장에서 개최된 김일성 장군 및 소련군 환영시민대회에서는 이미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 그레거리 맥클레리 중자가 김일성을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로 조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소련군이 여자들만 보면 강간한다더라. 손목 검사에서 시계는 다 약탈해 간다더라. 우리 땅의 공장 기계 등 기자재들을 소련으로 싣고 간다더라. 필요한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하라고 빈몸으로 왔다더라. 그리고 소문으로만 떠들던 이야기가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련군들이 여자를 강간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들면 공중에 따발총을 드르륵 쏘아대며 까레스키 노! 야폰스키! 조선 사람 아니다! 일본 사람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꼭 일본 여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강간을 일삼자 거리에는 혼자 다니는 여자들이 없어졌습니다. 각 마을마다 보초를 서며 소련군이 나타나면 소련군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숨고 남자들은 나와서 소련군들과 대치했습니다. 1945년 8월 26일 밤 참다 못한 평양인민위원회 위원장 조만식이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숙소로 찾아가 회담을 했습니다. 조만식은 치스차코프에게 소련 군대가 조선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방군으로 온 겁니까? 점령군으로 온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본 정치 노선은 민주주의여야 하고 독립국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였지만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인이 우리에게 항의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면 조선인의 절반을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폭언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사단장 드리에프 대자도 이미 36년간 노예생활한 것들이 조금도 노예생활한다 해도 상관없잖아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고당 조만식, 그가 누구입니까? 일제강점기엔 항일투사로 해방 전국에서 민족주의자로 활약했고 몽양 여운형이 조만식에게 남으로 내려오시라고 권하자 북녘의 동포들이 그자의 통치앞에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나는 이곳에 남아 동포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대답했다는 조만식. 하지만 자식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 아버지인 것인지 아내와 세 아들을 불러 기도한 뒤 식구들을 남으로 보내고 자신은 끝까지 남아서 민족 통일을 위해 힘쓰다가 연금된 뒤 6.25가 나던 1950년 10월 죽임을 당한 민족 지도자. 하지만 북한에선 국군이 죽였다며 덮어 씌우는 것을 보니 공산주의가 정말 섬뜩하고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해방이 되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밝은 광명의 세계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풍찬 노숙과 고문 그리고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독립투사들을 찍은 위와 같은 사진들만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별 힘도 못 쓰고 쓰러지고 처형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기만 합니다. 헝커우 공원에서의 폭탄 투척으로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사라카와 요시노리와 상하이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타와 사다지 등을 처단하고 총영사 무라이는 중상, 제3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은 실명시키고 제9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은 다리절단 중상을 입히고 주 중국공상 시게미스 마모루는 한쪽 다리를 잃어 절름발이가 되게 만든 윤봉길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그 일당들을 처단한 안중근, 거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모진 고문 끝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얻은 해방조국에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남한의 여운형이 있었다면 북한은 민족 지도자 조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된 조국을 원했지만 소련군과 그의 배경을 등에 업은 김일성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만식 외에도 소련과 북한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라고 모두 다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하나늘에 살 수 없는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기독교가 강성하였습니다. 1945년 11월 평안북도 용안포읍에서 기독교의 기반을 둔 공산주의 독재와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당된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지방대회에서 소련군과 공산당의 불법을 규탄하자 소련군은 경금속 공장 직공을 동원하여 기습, 평안교회 장로를 현장에서 죽이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격분한 신의주시 6개 중학교의 학생들과 부군의 5천여 명의 학생이 이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공산당 몰아내자, 소련군 물러나라 등이었으나 공산당의 보안대와 소련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23명의 학생이 피살됐고 7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비행기에서 뿌려댄 페인트를 이용하여 2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투옥됐습니다. 공산당 소속의 보안대와 무장한 소련군에 의한 참혹한 진압에는 탱크와 전투기도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잡힌 주모자들은 소련의 비밀경찰에 넘겨져 소련에까지 끌려간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함흥과 해주, 평양 등지에서 소련과 김일성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신의주 학생의거가 완전히 진압된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수석 백범 김구가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환영 인파도 없는 쓸쓸한 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정 이지는 12월 1일 들어왔는데 그들의 귀국은 더 힘들었습니다. 조소왕, 신익희, 김성숙, 장건상 등은 미국 수송기 편으로 귀국했으나 여의도나 김포는 눈이 쌓인 관계로 옥구 비행장에서 내려서 미군 트럭으로 상경하였습니다. 12월의 매서운 날씨는 노구의 독립군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차를 멈추게 하고 겨우 눈썹과 머리에 먼지를 털고 얼얼한 손발과 뺨을 녹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맨발에 새빨갛게 얼은 발목을 보고 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느냐고 묻자 신발이요? 돈도 없고 사신을 신발도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자신들도 임시정부 간판을 짊어지고 각지를 떠돌며 가정고생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겨울이 되면 솜누빈 두루마기는 입을 수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이런 참상을 접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1945년 대한민국 지방의 현실이었습니다. 해방전국의 남쪽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격동의 한국사 3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